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고급 와인 바의 프라이빗 룸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유라와 그녀의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박민재가 앉아 있었다. 한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박민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짊어진 여주인공처럼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지만,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서윤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조잡하고 촌스러운 삼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일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약혼자였던 남자와 사촌 동생이 벌이는 이 기이한 애정 행각을 지켜보며 분노보다는 기막힌 허탈감과 함께 이 지루한 관계를 끝낼 명분이 생겼다는 차가운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박민재는 서윤의 서늘하고 꿰뚫어 보는 듯 단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는 평소 서윤의 완벽주의와 워커홀릭 기질에 지쳐 있었고, 자신을 우러러봐주는 유라의 달콤한 위로에 넘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서윤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서윤이 얼마나 자신에게 무심했는지에 대한 구차한 토로였으며,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서윤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는 비겁한 책임 전개에 불과했다. 민재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는 그가 서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 한유라는 민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 젖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절하게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윤이 가진 것을 빼앗았다는 승리감과 희열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유라는 언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으니 제발 우리를 용서하고 놓아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눈물 연기로 포장하여 내뱉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서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고, 서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뺏음으로써 그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다. 한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 한 잔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슬픔이나 격분, 질투와 같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영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서윤은 입가에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으며 낮고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녀는 박민재를 향해 당신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가벼운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얄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며,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울 수 있게 해준 한율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서여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한유라와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특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유라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서윤이 무너지고 매달리거나 적어도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내놓는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거나 복수하겠다는 식의 유치한 말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단지 시간 낭비를 했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고고하여 남겨진 두 사람을
오히려 초라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룸을 빠져나온 서윤은 와인바의 긴 복도를 걸으며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렸는데 그 리듬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했고 그녀의 심장 박동 또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박민재와의 관계가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습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족쇄를 끊어버리는 해방의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건물을 나서자마자 불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고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예정된 중요한 미팅 준비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배신 따위는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를 방해할 수 없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녀는 즉시 본연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세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서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세워둔 이삿짐 트럭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재와 함께 나누었던 지난 3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단 한 줌의 미련도 없이 모두 폐기 처분해달라고 업체 직원에게 지시한 상태였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빗줄기보다 더 냉정하고 건조했다. 서윤에게 있어 이별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과 같았기에 그녀는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미리 예약해둔 도심의 비즈니스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그녀의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리는 듯했고 그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내일 있을 투자 설명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반면 박민재와 한유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재의 자취방으로 돌아와 승리에 도취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지금쯤 비참하게 울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유라는 민재의 품에 안겨 언니가 너무 독해서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가증스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고 민재는 그 달콤한 말에 취해 자신이 서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윤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서윤이 떠난 빈자리가 주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만끽하며 값싼 와인을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좁은 시야에는 서윤이 가진 능력과 배경이 보이지 않았고 단지 눈앞의 쾌락만이 전부인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스위트룸에서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눈을 뜬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모닝커피를 마시며 경제 뉴스를 체크하던 중 발신자 정보가 없는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제안을 건넸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더 원그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그룹의 후계자이자 젊은 CEO인 강도진 대표가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미팅 시간을 조율했는데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업계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더 원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오후 2시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더 원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한서윤은 압도적인 층고와 화려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수많은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힐끗거리며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시선을 빼앗겼지만 서윤은 오직 엘리베이터에 숫자판만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강도진 대표와의 대화 시나리오를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드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창가에는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강도진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소문대로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도진은 인사치레나 불필요한 잡담을 생략한 채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을 지금 당장 3문장 이내로 요약해보라는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면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테스트였고, 서윤의 순발력과 통찰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보고서의 표지만을 훑어본 뒤 침착하게 내용을 파악하고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장 분석의 오류와 타겟층 설정의 실패,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도진이 그동안 수많은 임원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명쾌하고도 직설적인 해답이었다. 도진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그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이름과 이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인재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감추지 않았다. 강도준은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 서윤의 앞으로 밀어주며 기존에 제안하려던 직책보다 훨씬 높은 권한과 대우가 보장된 수석전략기획관 자리를 제안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인사였기에 서윤조차 잠시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당신의 능력은 썩은 조직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며, 자신과 함께 이 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보지 않겠냐는 도발적인 제의를 덧붙였다. 서윤은 계약서에 적힌 파격적인 연봉과 조건들을 확인하며 펜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음으로써 박민재와 한유라가 뒹구는 진흙탕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서윤이 로비를 빠져나올 때쯤 밖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는데, 그녀는 손에 쥐어진 더 원그룹의 사원증을 바라보며 묘한 고향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함선의 조타수 중 한 명이 되었으며, 그녀를 배신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박민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한유라의 SNS 계정마저 삭제해버린 뒤 대기하고 있던 회사 전용 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화려하게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더 원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은 한서윤이 부임한 이후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단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녀는 출근 첫날부터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계열사들의 실적을 낱낱이 파헤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논리 정연한 지시 앞에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제출하는 기획안들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만큼 완벽한 완성도를 자랑했다. 서윤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데이터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일에 몰두했고, 이는 배신의 상처를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다. 강도진 대표는 집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곤 했는데, 그는 그동안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부하는 임원들에게 진저리가 나 있던 채 서윤처럼 직원을 서슴지 않고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인재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도진은 회의 시간마다 서윤에게 일부러 난해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하려 했지만 서윤은 단 한 번의 당황함도 없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내놓아 도진을 감탄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선 지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진에게 있어 서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고독한 경영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박민재는 더 원그룹의 하청업체 중 한 곳과 작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고는 마치 자신이 재벌가의 일원이라도 된 양 으스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계약은 서윤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인맥들이 민재를 서윤의 약혼자로 알고 호의를 베푼 결과물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민재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유라는 호들갑을 떨며 자신도 함께 가서 오빠가 일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고 졸라댔다. 두 사람은 서윤이 떠난 후 찾아온 이 작은 행운이 자신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신호라고 굳게 믿으며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고 서로의 허영심을 채워줄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오후, 박민재와 한유라는 더 원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여 웅장한 건물 규모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압도당하면서도 기죽지 않기 위해 짐짓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유라는 지나가는 직원들의 명품 가방과 옷차림을 훑어보며 질투심을 느꼈지만, 곧 민재가 이곳의 파트너사가 되었으니 자신도 곧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민재의 팔을 더욱 꽉 껴안았다. 민재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대며 담당자를 호출해달라고 거드름을 피웠지만, 직원은 예약 명단에 없는 이름이라며 잠시 대기해달라는 사무적인 답변을 내놓아 민재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다. 하지만 그들은 로비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품평하며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때 로비 안쪽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서류 파일을 든 채 비서들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는 한소효윤이 있었다. 유라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민재의 옆구리를 찔렀고,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한서윤이 맞았다. 그러나 서윤의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는데, 촌스러운 가정주부 같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풍기며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라의 머릿속에는 서윤이 헤어진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서 민재를 스토킹하려고 이곳에 취직했거나 청소부나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억측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한유라는 본능적인 질투심과 서윤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언니가 왜 여기에 있냐며, 혹시 우리 오빠를 못 잊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민재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서윤에게 다가와 짐짓 점잖은 척하며 헤어졌으면 깨끗하게 끝낼 것이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며, 혹시 일자리가 필요해서 온 거라면 자신이 인사팀에 말해서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윤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에 서윤이 이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두 사람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비서가 제지하려 하자 손을 들어 말린 뒤 차가운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드냐며 업무에 방해되니 당장 비키라고 짧고 굵게 일갈했다. 유라는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언니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끌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보안 요원을 호출하려 했으나 그때 그녀의 뒤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 회사 로비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강도진 대표가 임원들을 대동하고 로비로 내려오다가 소란을 목격하고 다가온 것이었는데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력한 위압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민재는 뉴스나 잡지에서만 보던 재벌 총수가 눈앞에 나타나자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유라 역시 도진의 차가운 시선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두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윤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처했다. 도진의 행동은 서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스처였다. 민재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다가가 자신은 이번에 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대표라며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도진은 민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도진은 서윤에게 한 이사님, 오늘 오후 미팅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잡상인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라고 말하며 서윤의 직함을 또렷하게 언급했다. 한 이사라는 호칭을 들은 민재와 유라의 얼굴은 경악으로 인해 흑빛으로 변했고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서윤의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위 임원급 배지를 달고 서윤에게 깍듯이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의 핵심 간부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로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인들을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향후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민재와 유라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자 유라는 발버둥치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이미 도진과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절망과 수치심에 얼룩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에게 있어 오늘날의 굴욕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며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파멸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한유라는 더 원그룹 로비에서 쫓겨난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며칠 동안 분노의 몸을 떨다가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사이버 테러였다. 그녀는 강남의 한 PC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인터넷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접속하여 대기업 임원 H양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폭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실과 악의적인 거짓말이 뒤섞여 있었는데 서윤이 과거에 남자를 이용하여 신분 상승을 꿈꿨으며 현재의 자리에 오른 것도 강도진 대표를 유혹하여 얻어낸 낙하산 인사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이었다. 유라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내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이 글이 퍼지면 고고한 척하는 서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더 원그룹의 사내 인트라넷과 메신저는 한유라가 퍼뜨린 악성 루머로 인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기 바빴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서윤은 자신의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과 킬킬거리는 비웃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냉철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미 정보팀장으로부터 루머의 출처와 확산 경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것이 한유라의 졸렬한 복수극임을 단번에 간파하고 있었기에 일일이 대응하여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윤에게 있어 이런 잡음은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밟히는 작은 돌부리에 불과했기에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곧장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오전에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더 원건설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언론에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 홍보팀과 법무팀은 쏟아지는 기사들을 막지 못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일부 보수적인 이사들이 서윤의 스캔들을 문제 삼으며 그녀의 자질을 운운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평소 강도진 대표의 개혁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던 최 상무는 혀를 차며 회사 안팎으로 시끄러운 소문이 도는 사람에게 중차대한 위기 관리를 맡길 수 있겠냐며 서윤을 노골적으로 공격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냉기로 가득 찼다. 강도진 대표는 최 상무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분노하여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그 순간 서윤이 차분하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한 변명 대신 건설 현장의 감리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이번 의혹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제보와 일부 하청업체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서윤은 홍보팀에게는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한 전공법 대응을 지시하고 법무팀에게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하며 단 10분 만에 우왕좌왕하던 조직의 대응 방향을 완벽하게 재설정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그녀를 공격하려던 이사들조차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서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사내에 떠도는 자신의 루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 만큼 힘이 있었다. 화면에는 루머가 최초로 게시된 IP 주소와 작성 시간, 그리고 작성자가 위치했던 PC방의 CCTV 캡처 화면이 띄워졌는데 그곳에는 모자를 눌러 쓴 한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넘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음을 알리며 제 개인적인 명예보다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최 상무를 비롯한 반대파 임원들은 서윤의 철저한 준비성과 무시무시한 실행력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남은 강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회사를 구했군요.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도진은 서윤이 단순히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을 넘어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덤덤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저는 대표님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싸우는 파트너입니다. 이 정도 공격에 무너질 거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한유라는 사색이 되어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재는 이미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인터넷에 글 몇 줄 쓴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법무팀을 상대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서윤이 무너지는 꼴을 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벼랑 끝으로 몰렸음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윤이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며 비틀린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변호사를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명품 가방들을 중고장터에 내놓는 초라한 발버둥뿐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도진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서로의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를 유지하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공유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할머니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업무 보고가 아니라 저녁 식사 초대로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더 원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명예회장에게 서윤을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는 의미였으며 서윤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검은색 리무진이 서울의 소음과 불빛을 뒤로하고 고요한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도심과는 전혀 다른 적막과 무게감을 품고 있었다. 한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가볍게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수천 억짜리 인수합병 계약을 앞둔 사람처럼 차분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도진은 혹시라도 서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피며 할머니가 조금 엄격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서윤 씨의 능력과 성품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서윤은 도진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은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담한 대답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더 원그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인 강 명예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 현대적인 건축 미학과 한국적인 전통 조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정원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웅장한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기보다는 그곳에 서린 오랜 시간의 흔적과 품격을 감상하듯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고 현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노집사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 곳곳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고미술품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것들을 사치품이 아닌 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는 벼락부자가 흉내낼 수 없는 기품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응접실의 문이 열리자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강 명예회장이 다도를 준비하며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감돌고 있어 도진조차 잠시 숨을 죽일 정도였다. 명예회장은 서윤이 들어오자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서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이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명예회장의 앞에 다소곳이 앉아 흐트러짐 없이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찬물이 따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이는 단순한 티타임이 아니라 무언의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명예회장은 찻잔을 서윤에게 건네며 대뜸 자네가 내 회사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인가? 아니면 그 소란을 잠재운 해결사인가? 라는 뼈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는 서윤의 배포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도진이 당황하여 끼어들려 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찻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한 뒤 소라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음일 뿐이며 저는 그 소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바꾸기 위해 지휘봉을 잡았을 뿐입니다. 라고 우아하면서도 당찬 답변을 내놓았다. 서윤의 대답에 명예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뻔한 변명이나 아부를 하지 않는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프랑스 코스 요리가 차려졌는데 서윤은 복잡한 테이블 매너와 식사 예절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명예회장은 서윤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고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고전문학 연구에 바친 대학 교수였으며 어머니는 무형문화재 자수장인이셨음을 담담하게 밝혔다. 비록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서윤의 배경은 그녀가 왜 돈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명품 없이도 빛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였다. 명예회장은 서윤이 거칠에만 요란한 졸부들의 자제들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격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도진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예회장은 서윤을 따로 자신의 서재로 불렀는데 그곳은 그룹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기에 도진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서재 안에서 명예회장은 서윤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것은 그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극비 프로젝트인데 자네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프로젝트의 허점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명예회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명예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내 손자가 데려온 여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인재로서 자네를 환영하네 라고 말하며 서윤을 단순히 손자 며느리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깊은 말을 건넸다. 서재를 나온 서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기다리고 있던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이끌고 정원으로 나갔는데 달빛이 쏟아지는 정원은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마주보며 할머니께서 서재를 보여주신 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최고의 표시라며 오늘 당신은 그 누구보다 완벽했고 아름다웠다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강씨 가문의 안주인에게만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도진은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 걷겠다는 맹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서윤은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박민재와 함께했던 가벼운 연애 노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인생과 거대한 가문의 역사가 자신에게 맡겨지는 엄중하고도 거룩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기꺼이 함께 나누겠어요. 당신의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깊이 포옹했고 그 순간
서윤은 지난날의 배신과 상처가 이 완벽한 행복을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필연적인 시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든든한 연인과 거대한 배경이 버티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박민재와 한유라는 좁은 오피스텔 방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민재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고 유라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민재는 유라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유라는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하냐며 악을 쓰며 대들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돈과 명예가 사라지자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쏘아 올린 화살이 결국 자신들에게로 돌아와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다. 창밖의 달빛은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서윤이 있는 정원과 그들이 있는 방 안의 풍경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저택을 나서는 길.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그녀를 태운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는 그녀를 모셔야 할 상전이 아니라 자신의 옆자리에 동등하게 앉을 반려자로 대우하겠다는 의지였다. 차가 출발하고 서울의 야경이 다시 펼쳐지자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올 창립기념일 파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서윤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에 연약했던 한서윤은 죽었고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하고 고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가올 파티는 그녀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 것이며 그녀를 비웃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사교장이라 불리는 호텔 신라의 다이너스티 홀은 더 원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홀 안에 모인 정적의 인사들의 보석들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이면에는 서로의 인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회를 엿보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강도진 대표였지만 참석자들의 호기심은 그가 오늘 공식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예고한 베일에 쌓인 파트너에게 쏠려 있었으며 그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던 박민재와 한유라는 안표상에게 거액을 주고 구한 위조 초대권으로 불안에 떨며 연회장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들은 이 파티가 자신들의 추락한 인생을 역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다. 유라는 백화점에서 카드를 한도 초과까지 긁어 구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우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뽐내는 진짜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과하고 천박해 보여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민재 역시 턱시도를 입고 있었으나 위축된 어깨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서 샴페인을 벌컥거리며 초조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메인 게이트가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 쪽을 비추었는데 그 빛 속에서 강도진 대표와 한서윤이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과 어깨를 우아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고귀한 기품을 극대화했고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 자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당당한 걸음으로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고 그들의 등장은
마치 왕과 왕비의 행차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겨 좌중을 압도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었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한유라는 멀리서 서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서윤이 그저 도진의 파트너 흉내를 내기 위해 고용된 연기자이거나 일시적인 동행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유라의 비틀린 질투심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는 서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재가 말릴 새도 없이 유라는 인파를 해치고 서윤과 도진이 있는 중앙 무대 쪽으로 돌진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망신주고 자신들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이 주요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유라가 불쑥 그들 앞으로 뛰어들며 한서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날카로운 고성을 질러 연회장의 평화를 깨뜨렸다. 순식간에 음악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유라는 그 시선을 즐기듯 더욱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 이 여자는 재벌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에요. 내 남자를 뺏으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회장님을 꼬여낸 꽃뱀이라고요. 라며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쏟아냈다. 뒤늦게 달려온 민재도 유라의 옆에 서서 맞습니다. 저 여자는 제전 약혼녀인데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도망친 아주 질 나쁜 여자입니다. 라고 거들며 서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윤과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광분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 유라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파티의 격조를 떨어뜨리고 있군요. 보안팀은 뭐 하고 있죠? 라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당황함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난동을 부리는 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여유가 넘쳐 흘렀다. 도진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잠시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 위로 우아하게 걸어 올라가 전체를 내려다보며 섰는데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라고 운을 떼며 좌중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옆에 선 도진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부로 더 원그룹의 부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강도진 대표님의 약혼녀이기도 하죠.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는 서윤의 화려한 양력과 그룹 내에서의 성과 그리고 두 사람의 약혼 사진이 띄워졌고 장내는 충격과 감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무대 아래에 서 있던 박민재와 한유라는 스크린에 뜬 서윤의 직함과 압도적인 프로필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유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이 쏟아냈던 비난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무지와 추악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무대 위에서 그 비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이자 패배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다. 곧이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민재와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는데 그들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유라는 이건 말도 안 돼 언니.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라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서윤은 이미 도진과 함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 제의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수천 개의 꽃가루가 휘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환호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닫히며 그들은 차가운 밤거리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안에서는 서윤과 도진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계속되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도진은 서윤을 테라스로 이끌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했는데 터지는 불꽃 아래서 서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늘 당신은 정말 최고였어.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이제 밤하늘의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불꽃이 터지는 순간 마음속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며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맹세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박민재는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해장국이 아니라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계약 해지 통보 문자들의 폭격이었다. 더 원그룹 법무팀은 파티장에서의 난동을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놀란 기존의 거래처들마저 줄줄이 등을 돌리며 민재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사정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조롱 섞인 거절뿐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민재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신이 한순간의 쾌락과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거대하고 안전한 성벽을 제 발로 걷어차고 나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편 한유라의 상황은 더욱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파티장에서 그녀가 악을 쓰며 끌려나가는 영상이 재벌 파티 진상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그녀는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상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낱낱이 털렸고 과거에 그녀가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명품을 짝퉁으로 속여 팔았던 사소한 악행들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라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 SNS 계정을 폐쇄하려 했지만 이미 수천 개의 악플이 그녀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뒤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모와 젊음은 비난의 화살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고 그녀는 어두운 방 구석에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한 채 공포에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좁은 오피스텔에서 마주한 박민재와 한유라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끔찍한 원수로 바라보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다. 네가 그 파티에 가자고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라며 유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유라는 오빠가 능력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어. 한서윤한테 빌부터 살던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맞받아치며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집어던진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난장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때 불타오르던 사랑은 가난과 위기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증오와 혐오만이 남았음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그 시각 더 원그룹의 부사장 집무실에서 한서윤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두 사람의 파멸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무심한 건조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민재와 한유라는 이제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인생에서 삭제된 불필요한 데이터 조각들에 불과했기에 그들의 몰락 소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거리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다. 서윤은 보고서를 덮으며 비서실장에게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대로만 진행하고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는 것만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짧게 지시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낭비했던 시간들에 대한 마지막 애도를 표하고는 다시금 눈앞에 놓인 결제 서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한유라가 흠칫 놀라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가 인터넷에 유포했던 허위 사실들과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어 긴급 체포가 결정된 것이었는데 유라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사실이라고요. 라고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는 유라의 뒤로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오는 박민재의 모습이 보였는데 두 사람은 경찰차와 승합차에 각각 나뉘어 타며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했다. 화려한 상류사회 진입을 꿈꾸던 그들의 욕망은 차가운 철창과 빚더미라는 참혹한 현실로 귀결되었고 그 동네 주민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날 밤 강도진은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서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태우고 한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망령들은 모두 사라졌어 라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서윤은 차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복수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하네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봐도 기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낭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도진은 웃으며 그게 바로 당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지. 당신은 남을 깎아내려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서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 도진의 말에 서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박민재와 한유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이 가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미래만 생각해요. 더 원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해요 라고 속삭였다. 한강의 물결 위로 비치는 달빛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악인들의 파멸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밤은 평온하고 아름답게 깊어만 갔다. 며칠 후 서윤은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실린 작게 실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때 벤처 사업가를 꿈꾸던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그의 내연녀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서윤은 그 기사를 오려내거나 스크랩하는 대신 무심하게 신문을 접어 휴지통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버렸다.
비서는 서윤에게 다음 스케줄인 해외 투자단과의 미팅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경쾌하고 힘찼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오직 눈부신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빛나는 무대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더 원그룹이 소유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의 야외 정원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도 품격 있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성역과도 같은 곳으로 오직 초대받은 최상류층 인사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순백의 버진 로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수천 송이의 작약과 수국이 만발하여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축하를 위해 모인 하객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기에 그들의 대화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고 낮고 중후하게 정원 전체를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이제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선 한서윤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화려한 비즈나 레이스로 장식된 공주풍의 드레스가 아니라 최고급 실크 소재의 절제된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와 고고한 기품을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과거 박민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 그룹의 안주인이자 한 명의 경영자로서 세상을 내려다볼 준비를 마친 여왕의 자태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으로 그녀가 어떤 위치에 오르더라도 자신의 본질과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았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따뜻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내가 체결한 그 어떤 계약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윤은 부끄러워하거나 겸손을 떨기보다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보며 당신의 곁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파트너가 될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닭살 돋는 로맨스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어른들의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이는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랑 고백보다 더 단단하고 영원할 것임을 예감케 했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버진 로드 입구에 선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도진과 함께 동시 입장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양도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경의를 표했고,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는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서윤은 하객들 사이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의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줄의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리 준비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상투적인 맹세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시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는 전우회에 가까운 약속들이었다.
도진은 당신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가장 넓은 하늘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정원 곳곳에 울려 퍼졌고, 그 진정성 있는 맹세에 감동한 강 명예회장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더 원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의 탄생을 알리는 대관식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파티는 마치 거대한 비즈니스 포럼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활기찼는데,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주요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인맥을 다지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불편한 상태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적절한 화제를 던지며 파티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하객들은 도진에게 정말 대단한 분을 아내로 맞이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단순히 남편의 내조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경영인으로서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는 그녀가 앞으로 그룹 내에서 행사할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제대로 선택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 시각,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한유라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서윤의 결혼식 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그녀가 갇힌 잿빛 현실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비참함을 더해주었다. 유라는 한때 자신이 서윤보다 더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은 껍데기뿐이었고 서윤이 가진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실력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옆방의 박민재 역시 부도 처리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노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서윤이라는 행운을 생각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싸늘한 호통뿐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 그 자체였으며 서윤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1년 후 더 원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한서윤 부사장이 주재하는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력과 카리스마로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시하는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 지사로 하달되어 실행에 옮겨졌고, 그룹의 주가는 그녀의 취임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서윤은 피곤한 듯 허리를 두드리며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꿀보기 태명과 엄마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네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도진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는데, 밖에서는 냉혈한이라 불리는 그도 서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일 뿐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요. 라고 말했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은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롤모델이 될 거야.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집무실을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웠다. 서윤은 다시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했는데, 배신과 아픔에 몸부림치던 과거의 한서윤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진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련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재련해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창밖의 붉은 노을은 그녀가 걸어온 치열했던 전투의 끝을 알리는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고, 동시에 내일 떠오를 찬란한 태양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윤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얹으며 너는 엄마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렴 이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한서윤과 강도진이 써 내려갈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기업가 부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때 차 끓이는 여자, 티라산에게 뺏긴 줄 알았던 사랑은 사실 서윤을 더 큰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이었으며, 그녀는 그 장난을 기회로 바꾸어 스스로 왕좌에 올랐다. 이것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스스로 유리구두를 깨부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 기록이다.